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뭐 가정폭력, 성폭력 우리가 이제 인신매매, 여성 인권 관련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매매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를 요즘 이제 용어가 뭐냐면 젠더 기반 폭력 이렇게 용어를 지칭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예, 여성 폭력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젠더 기반 폭력 이런 이제 용어들을 이제 좀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일부에서는 그 주로 호모세이들이 이제 반발하는 이 젠더라고 하는 이 단어에 꽂혀서 사실 젠더만 들어가면 앞뒤 안 보고 지금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아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더 이제 그래서 성과 관련한 어떤 정책이나 뭐 이런 거 나올 때 의도적으로 양성 이렇게 가고 그렇죠. 그래서 성평등 조례 때문에 경기도도 난리가 났었잖아요. 지금 요번에 관련해서 이제 충남교육청인가 제2요구와 관련해서도 또 난리가 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 젠더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부하는 일부에 이걸 좀 어떻게 넘어야 될 건가 좀 고민이 좀 필요한지.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젠더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어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보면 그 젠더에 대한 이 부분들을 뭘로 연결시키냐면 이제 성평등하고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분들의 반발이 심한 이유가 젠더 이야기 나오는 순간 성평등 이야기 할 거고 그럼 모든 여성 관련 사안에 대해서 아니면 이제 동성애 문제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이 젠더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사실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분들이. 예. 근데 원래 추구해야 될 내용은 젠더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이 하죠.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뭐 이런 사회 정책이나 뭐 법이나 국가제도 이런 부분을 관장해야 될 국가가 명확한 자기 입장, 그렇죠. 단호한 입장을 취해줘야.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단호한 입장을 취해주지 않고 살 그 빼니까 그 중간에 있는 조직들. 그렇죠.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는 뭐 원래 그랬으니까 이것을 캠페인이라든가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중간 기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출연 기관이라든가 공무원도 아니면서 반공무원 이런 쪽에 있는 대선은 정말 곤욕스러워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거를 포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거고 이게 사회적으로 이게 문화가 되고 이런 부분을 수용할 수 있게 우리 사회도 너무 그 예전에 고리타분한 성에 대한 개념을 좀 뛰어넘는 이런 식으로 좀 변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의도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런 식의 어떤 운동들이 캠페인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반대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막무가내 반대라는 건 아시죠? 그분들은 논리가 없어요. 예,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고 무조건 싫은 거고, 그죠? 물론 뭐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반대하는 사람들과 찬성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거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뭐 무조건 싫다 이거예요. 무조건 싫다. 이게 어떤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무조건 싫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은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 사실은 떠안고 가야 되나 할 정도로 저는 되게 웃기는 상황이다. 되게 웃기는 상황이다 이거는. 젠더와 동일시되는 가치 연상 그 단어를 이제 사회주의를 끌고 들어요. 네네. 사회주의? 네네. 그래서 6.8혁명까지 끌고 들어와서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성소수자에 대한 것이 되고 지금 자본주의를 이제 갉아먹는 이런 그 시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그 미국의 어떤 게 근본주의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소위 이런 어떤 이제 뭐 그 성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낙태 문제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이건 보수적인 것도 아니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이게 이야기들을 하시기 때문에 뭐 토론에 어떤 할 여지가 사실 없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이야기를 해보니까 무조건 싫고 안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대응 안 할 수 없는 이유는 그래서 젠더와 관련한 그래서 성평등이라든가 그런 차별과 혐오를 제어하기 위한 다양한 그 지자체 차원의 조례 이런 부분이 번번이 이것 때문에 먹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울산도 마찬가지
건데. 그러니까 다수도 아니고 사실은 그게 너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격렬하게 저항하는 거를 똑같은 격렬한 방식으로 시민사회가 붙어서 싸울 거냐. 저는 이것도 대단히 소극적인 그렇죠. 거고 그렇죠. 사회적 합의와 또 그래서 이제 이런 단호한 태도들이 그게 좀 필요한데 그렇죠.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근데 그 다음 슬라이드는 6개의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슬라이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이거 어떻게 되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 리벤지 포르노라든지 몰카라든지 데이트 폭력, 스토킹 여기에 대한 이제 개념들을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좀 가지고 가자 이 의미거든요. 리벤지 포르노라고 부르면 안 되고 디지털 성범죄다라고 불러야 되고요. 몰카가 아니라 불법 촬영이다. 왜냐하면 이제 리벤지 포르노 하면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잖아요. 보복이다, 뭐 복수다 이러니까 뭐 상대방이 잘못하는 거 아니냐? 피해자가 오히려 피해자가 잘못해서 가해자가 뭔가 복수 차원에서 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걸 리벤지 포르노라고 하지 말고 디지털 성범죄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몰카 하면 되게 가벼워 보이잖아요. 장난치는 것처럼. 근데 이거는 불법 촬영이다. 라고 이제 용어를 정확하게 써라는 거죠. 데이트 폭력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뭐 그 연인끼리의 어떤 단순 어떤 싸움이 아니다. 예, 이건 분명히 폭력이다. 범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스토킹도 그렇잖아요. 스토킹도 보면은 아직까지 그런 용어를 쓰시는 분들이 있던데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스토킹을 갖다가 정당화시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분명히 이거는 스토킹이다 라는 것들을 원래 그 얘기는 나무꾼이 했을까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선녀와 나무꾼도 할 얘기 진짜 많습니다. 그거는 성폭력이에요 사실은. 네. 아, 좋은 얘기네. 네. 좋은 거 아니고 네. 디지털 성범죄다. 네네. 이런 거는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정확하게 그렇죠. 명확하게 이 네. 단어를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오히려 이제 조장을 하죠 보면.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쭉 우리 어떤 한국의 여성 인권 현황들을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다른 걸 이제 떠나서 여기 이제 1994년도부터 그죠? 이게 이제 성폭력 특별법, 여성발전기본법, 가정폭력방지법, 남녀차별금지법, 성매매 호주제 폐지까지 쭉 이어져 있는데, 자 이거를 이제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이게 성폭력 특별법과 가정폭력방지법, 성매매 방지법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이 법을 제정할 때 사회적으로 논란도 많았었고 특히 남성들의 반대가 심했던 법이에요. 그래서 젠더 기반 폭력에 근거한 어떤 법 제정 시에 우리 사회가 보여줬던 어떤 게 그 차별적인 모습들 그리고 굉장히 어떤 게 폭력적인 모습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예. 결국은 이게 여성의 몸을 갖다 그동안 이제 통제를 사실은 쉽게 해왔는데 이 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여성들의 어떤 몸의 통제를 이제 남성들이 하는 게 좀 어려워졌고, 예, 자기 몸에 대한 어떤 이제 권리들을 찾아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법들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법이 너무나 누더기 법이어서 제 기능을 사실은 못하고 있죠. 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가정폭력 계속 일어나고 있고, 성매매는 계속, 예, 더 뭐, 그죠. 다른 방식으로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그 관련한 법을 제정하는 국회가 좀 성비가 상당히 불균형. 당연한,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 그 사회 뭐 여론층이 성인지 감성이 떨어진 것처럼 국회의원들조차도 성인지 감성이 대단히 낮기 때문에 그렇죠. 이 법 자체를 제정하는 것도 상당히 한계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특히 지금 이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성매매 방지법. 예, 이거를 지금 이제 다시 개정을 하자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 이 성매매 방지법으로 인해서 집장촌은 없어졌는데 그 외에 다른 방식으로 지금 성매매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성매매 방지법을 내용을 이제 좀 더
확장을 좀 시키고 좀 더 실질적인 어떤 이제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제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도 따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그 뭐죠? 공청이 맞나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한쪽에 이제 성매매를 합법화시키는 그런 어떤 이제 지역을 따로 만들자.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계속 논쟁적인데, 네. 그러니까 어떤 성상품화에 대해서 이게 뭐 그래서 그때 한참 그쪽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도 노동자다 이러면서 이제 시위도 하고 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게 사실은 그 자발적인 게 아니고 대부분이 그 유입 경로가 폭력과 이런 것에 기반해서 그렇죠. 운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벌어진 또 다른 착취와 이게 비인간적인 그 구조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그 고리를 끊어야 된다. 라는 얘기들이 더 우세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매매 여성들에 대해서 일반 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게 자발적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성매매 그 쉼터라든지 상담소를 이렇게 해보면 그분들 상담을 해보면 자발적으로 들어간 건 거의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저 일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굉장히 성적으로 뭔가 밝히고 문제가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셔서 왜 이런 어떤 그 법이 있어야 되냐라고 아직까지도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셔서 놀랐습니다. 그 영화 있었잖아요. 김기덕 감독 나쁜 남자. 예. 그걸 봐도 교수님은 폭력적이어서 안 보셨겠죠. 거기 이제 그런 내용 그런 건데 이게 하여튼 되게 미화시키는 그렇죠. 그게 명확한 폭력이고 범죄인데 조재현을 그렇죠. 맞아요. 네, 그 사람. 네. 호주인데 그 자체가 이 납치와 폭력으로 그런 쪽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착취를 해가는 구조인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정상적이진 않지만 그런 서로의 어떤 사랑의 감정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미화시켜 놓는 방식으로 좀 해놓은 그래서 되게 찝찝했는데 나중에 김기덕 감독이 그런 식의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원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김기덕 감독의 영화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성학대 영화예요. 김기덕의 영화는 보면은 기성증결 여성학대 영화입니다. 거기에도 그 배우들도 같이 나오고. 그리고 그 김기덕 감독 영화에 나왔던 여주인공들이 자기 그 이후에 그런 영화를 찍고 배우 생활을 계속 하시는 분이 없어요. 네, 다 정신적으로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아갖고 배우 생활을 유지를 못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뭐 이제 호주제 폐지. 저는 이제 호주제 폐지 같은 경우는 참 이게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서 폐지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영향력은 전혀 없다, 지금. 등록부가 그거 바뀌면 뭐가 달라지나요? 세대주가 달라집니까? 아니 전혀 뭐 서류상에 그걸 뗄 수 있다는 거지 아무런 그게 사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웃긴다. 이 법을 이후에 호주제 폐지 이후에 그동안 호주를 중심으로 전개됐던 다양한 것들이 후속 작업으로 정리가 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 부분이 안 돼서 전혀 안 되고 있고 무력화시킨 거죠 사실은. 의미 없는 건 아니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빨려있던 문화나 제도 이런 부분 하나하나 바꿔가기 위한 노력들이 이제 있어야 되겠죠. 이제 뭐 오래됐네 폐지된 지도. 근데 아직도 아니 근데 가장 호주제 폐지할 때 가장 이제 이야기가 많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부모성을 같이 쓴다든지 아니면 엄마성도 쓸 수도 있다든지 사실 그런 거였거든요. 보면 성에 대한 이제 고정관념을 없애는 부분들이었는데 그게 전혀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올해 얼마 전에 뉴스에 보면 어쨌든 부계성을 따르는 원칙은 없앤다는 것 같은데. 그래도 다 부계성을 따르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법 차원에서 원칙을 없애는 것도 그다음에 뭐 그래도 좀 나아진 거 아닐까요?
저는 그 며칠 전에 우리 그 도스토론 할 때 그레타 툰베리 책 보면서 그 부부와 두 딸인데 성이 둘이 같은 거예요. 아빠하고 툰베리하고 성이 같고 엄마하고 제 동생 성이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랑 딱 봤는데 같은 가족인데 선택을 그렇죠. 본인들이 같이 한 가족을 이루고 그게 어떤 사회적인 뭐 그로 인한 사회적인 불편함이 전혀 있지 그렇죠. 않고 오히려 그 사회복지가 이런 부분에서 더 보호되고 있는 거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세대주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세대주 개념이 있는 한 부계성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편의적으로. 그 재난 그러니까요. 세대주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그러면 세대주 같이 안 사는 그렇죠.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이런 사람들 어떡하냐. 그 문제 제기하면 해준다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걸 문제 제기하면서 이런 불편함을 왜 주냐 이런 거죠. 저도 지금 아직도 생소해요. 뭐 이렇게 서류를 띄면 세대주가 남편으로 돼 있잖아요. 집안의 세대주. 그러니까 되게 생소한 거예요. 나의 세대주가 남편이네. 기영님 순으로 하면은 그렇죠. 우리 집도 저희 집도 기영님 순으로 제가 그렇지.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그 결론으로 가고 있는데 성평등 없이 이제 민주주의는 없다. 뭐 정치적인 민주주의라든지 뭐 경제적인 민주주의 이제 이런 것들도 뭐 하나 어떤 과제들이 있지만 지금의 어떤 이제 상황에서 성평등도 하나의 어떤 이제 민주주의의 어떤 하나의 과정으로서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하고 그래서 젠더 민주주의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 혐오 현상이 갈수록 오히려 이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굉장히 좀 심화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들이 계속 필요하다는 것들이죠. 이거는 뭐 이제 읽어드리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거의 마지막이지 싶은데 여기 이제 뉴욕에 가시면 뉴욕의 월스트리트 그 정권가에 가시면 원래는 황소상이 있었거든요. 네, 황소상이 있었는데 작년 38 여성 때 이 여성 운동 단체에서 이 황소상 앞에 이 소녀상을 세웠습니다. 네, 저 보고 왔어요. 네. 뉴욕 가서 있어요. 있는데, 있는데, 그래서 요 소녀상 앞에서 하나 찍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황소가 이제 남성을 뜻하잖아요. 예, 직진하는 남성, 뭐, 힘을 가진 남성.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소녀상을 요 앞에다가 세우는 거죠. 황소를 가로막는 어떤 모습을 딱 하고, 예,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좀 재밌었어요, 이게. 그 황소는 남성이기도 하고 돈, 그렇죠. 재물, 네, 힘, 권력 뭐 이런 거죠. 모든 걸 섬겼죠. 여성이 그렇죠. 막는다. 네네네. 그것도 이제 소녀가 작은 소녀가 가장 작은. 기발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바로 앞에 구조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어쨌든 그 사회에서는 저 황소 앞에 이것을 설치하게끔 또 받아들여. 그렇죠. 거잖아요. 여성들 이제 목소리가 커진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 소녀상 하나 세우는 것도 그렇게 싸워가지고. 그렇죠. 만들어내는. 그리고 이제 가장 지금 현재 여성 인권의 중심에 있는 이제 소녀상이죠, 그죠? 보면. 요즘 좀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좀. 근데 더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정신에 대해서는 이제 훼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왜 이 소녀상 이야기를 하냐면 원래 그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어떤 이제 민족의 하나의 어떤 게 순결 문제처럼 그쵸.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문제가 대두됐었는데 그게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 인권의 문제로 전환이 됐다는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예. 그래서 위안부 문제가 어떻게 보면 위안부 이쪽 그 정의원이라든가 정대협의 활동들이 그 작년에 이제 대만 가서 그 대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아시아 그 동남아시아 전부 다 선교회로 다 그렇죠. 증발되고 했던 곳이니까 그런 그
박물관 같은 거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네, 거기 네. 봐도 그쪽에 그런 성노예 관련한 대응 사업에 한국의 정대협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고 그런 문제를 밝히고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전쟁 시기의 성노예로서 그 인권 침해에 대해서 밝히고 그런 문제로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인식들을 상당히 많이 전개했더라고요. 그렇죠. 딱 한국 안에서만 아니까 이런 노력들은 좀 폄하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2018년도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분들인데 한 분은 지금 데니스 무케게라고 해서 콩고 지역의 의사고 또 한 분은 이제 그 시리아에 납치됐다 그 도망쳐 나온 탈출해온 나디아라는 나디아. 이제 라는 여성인데 2018년도에 이상하게 그 노벨 그 평화상에서 이 두 분을 갖다가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성 인권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가자는 그런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폭력의 특히 전쟁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성들이 어떻게 피해를 입고 성폭력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 제가 이제 나디아 이 여성이 쓴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이 책이 나왔더라고요, 마침.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거는 도대체 아랍이나 이게 중동 쪽에서는 여성을 대하는 게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단순히 전쟁 문제가 아니고, 네네, 그냥 소유물이고, 그냥 하나의 그냥 그 성적 대상, 그래서 이게 문화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포장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런 자국내에 벌어진 이런 것을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가 여성 간섭이라든가 문화에 대한 그 뭐라 그래? 개입이죠. 개입 또는 그 인정하지 않는 뭐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이런 거는 좀 고민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화적 특수성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그렇죠. 이런 거 좀 여성 할례가 대표적인데 여성 할례를 문화로 가버리면 우리가 할 얘기는 없는데. 근데 이건 인권 침해라. 그걸 그쪽 문화라고 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논쟁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은데 여전히 그 논리를 가지고 계속 하기도 하고 우리도 필요할 때마다 그런 논리를 갖고 오잖아요. 이거는 우리 시기의 문화고 전통이고 이러면서 특성을 자꾸 주장을 하게 되니까 맞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부끄러워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뭐냐면요. 그런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 나라 여성들이 목소리가 나와야 되더라고요. 뭐 외부에서 어떻게 이야기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의 여성들이 자각을 하고 그걸 위해서 싸우고 이런 어떤 과정들이 없이는 그건 바뀔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우디의 여성들이 보면은 뭐 자동차 운전 면허를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그 축구장 가갖고 응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문화를 다시 그 권리를 획득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성의 목소리들이 내지 않으면 절대 이제 얻어낼 수 없는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 이제 권혜요 씨가 나온 거죠. 여자다운 남자다운보다 나다울 수 있는 세상을 원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뭐 결론 아니 이제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남성 여성 따질 것들이 아니라 그냥 나답게 그냥 인간답게 이제 우리가 서로 인정을 해주고 비교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쟤네들 저렇게 해주는데 나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안 되는 문제가 꼭 저쪽을 잘해줘서 내가 상대적인 박탈을 당한다는 그렇죠. 거지. 이게 군가선점 문제나 남성 취업에 대한 문제 이런 걸 자꾸 여성 쪽이나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그 약자들한테 화살을 돌리는 그렇죠. 것도 문제 해결은 내가 받지 못하는 권리, 누리지 못하는 권리를 어떻게 그 권리를 부여할 곳하고 싸워서 또는 정당하게 주장해서 받을 건가가 아니고 중간에 누군가를 그렇죠. 이렇게 화살을 희생양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것부터 좀 없애야 그렇죠. 되는 게 가장 핵심적인 거 아까 전에 권혜요까지 해서 좋았는데 다시 또 슬픈 사진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설리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이제 구하라까지 이제 줬는데
제가 이제 그 요즘 그 강의를 다니면서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 아이돌이나 걸그룹에 대한 인권 문제를 좀 생각을 좀 해보자, 제발. 예. 그 뭐냐면, 특히 이제 걸그룹에 있는 여성들 같은 경우 굉장히 성적인 대상이 돼요. 예. 성적인 대상이 되고, 특히 뭐 그 다크웹이라 그래갖고, 그냥 일반 그런 어떤 포르노 사진에다가 배우 얼굴을 갖다가 합성을 시켜서 하는 것 때문에 이 여성 연예인들이 걸그룹의 아이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걸그룹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응을 못하고 있는 거죠. 대응을 못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뭐 이상한 어떤 게 이제 온갖 욕부터 시작해서 이상한 어떤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창녀 취급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뭐 신고도 하고 처벌도 받게 하지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렇게 그 아이돌에 대한 어떤 인권 문제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특히 가만 생각을 해보면 아이돌이나 걸그룹은 우리나라밖에 사실 잘 없어요. 기획사들이 일본도 이제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심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기획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합숙을 시키고 이제 비인권적이잖아요. 그것도 반인권적인 어떤 상황이거든요. 학교도 안 보내고. 12살부터 그러니까요. 시킨다고 하니까. 예. 그리고 특히 이제 걸그룹 아이들한테 요구하는 게 굉장히 어떤 성적인 이미지. 옷 입혀 나온 거라든지 춤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보면은 그 왜 뭐 삼촌 팬부터 시작하고 뭐 이런 용어들을 쓰면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이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성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들에서 보면은 기획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용인을 해주고 또 이제 조장을 하고 정부에서도 무슨 뭐 한륜이 이러면서 더 키워내는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아이들 인권은 죽어나간다. 예. 그런 어떤 이제 특히 이제 여성 인권 문제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거리가 있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올려봤습니다. 오랜 시간. 네. 저는 뭐 사실 많이 공부를 했네. 우리 학생들한테 보여주게 한 건데 제가 아주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그럼 교수님 교수협의회에서 성인지 교육을 좀 더 그러니까 사이버로 되고 있는 이런 교육을 좀 더 교육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 대학사회 안에서 할 건지 이런 고민들이 좀 진지하게 접근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학교도 좀 다양하게 이런 학교 어느 공간에도 그렇지만 특히 이렇게 위계가 명확한 지역, 공간 이런 데서는 항상 인권 침해나 성을 기반으로 한 성비위 사건들이 항상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체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게 인권 친화적인 문화가 바로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니까 각자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뭐 학생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그것을 내면할 건가 이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그 기회가 좀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고. 학생 없는 강의는 어땠나요? 아니 저 두 분이 계셔서 재밌었어요. 혼자 그냥 떠드는 것보다 두 분이 이제 이렇게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저희가 시간 관심은 성인지 감수성이 높지 않아서 혹시 방해가 안 됐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무사히 사건 사고 없이 녹화를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고생한 선생님에서 박수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